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요. 보통 이런 소식 나오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축포를 터트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이상합니다. 미국 증시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9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꼬꾸라졌어요. 네, 정말 기묘한 장면이었죠. 똑같은 뉴스를 보고 한쪽은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니까요. 주식시장은 이제 돈이 다시 풀리겠구나 하고 반색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전혀 다른 미래를 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이런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모두가 호재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끌어내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들어보니 단순히 오늘의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저 멀리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시장은 지금 눈앞에 달콤한 사탕 하나에 기뻐하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장기 리스크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움직임은 미래의 불안감을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축포를 터뜨리기엔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이 너무 짙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럼 그 먹구름의 정체를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동시에 40억 달러 규모의 T빌, 그러니까 단기국채 매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상 다시 돈 풀겠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 신호가 맞습니다. 그동안 자산을 축소하던 걸 멈추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물론 수완 비트코인의 존 하르 같은 분석가는 연준 발표에 좀 애매한 표현, 그러니까 발을 빼는 듯한 표현이 많다고 지적하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명백히 완화적이었습니다. 위험자산 시장엔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였죠. 그런데 바로 그 발표가 나온 순간 비트코인은 3.2%가 빠지고 이더리움은 무려 5.2%나 급락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 모두가 예상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를 이미 100%, 아니 110%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해시케이그룹의 팀선 연구원 분석처럼 이번 하락은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 이제 좋은 소식은 다 나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아,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에 약발이 다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럼 시장이 걱정하는 그 장기적 리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연준 위원들이 점 찍어서 보여주는 다플롯이라는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다플롯이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점들이 찍힌 그래프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이 왜 공포에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전망치를 보면 이전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전망폭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였군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그래, 오늘 한 번은 깎아줄게. 하지만 이게 거의 마지막이야. 앞으로 더 내릴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 이렇게 읽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번 한 번의 인하가 달콤한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끝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트코인처럼 금리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에게는 더 이상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왜 하필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이 계속 중요한 변곡점으로 언급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정치적 변수와 AI가 촉발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이요. 네, 2026년은 그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겁니다. 먼저 정치 리스크부터 살펴보죠. 2026년은 미국의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예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확장적인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팍팍 쓰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잠깐만요. 금리도 내리고 정부 지출도 늘린다. 듣기에면 경제를 화끈하게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 조합처럼 들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억눌려 있던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예요.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리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금리가 다시 꿈틀대며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 부양책의 대가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에 AI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고요.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보통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던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죠. 하지만 팀선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지금의 AI 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어요. 지금 AI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자본 지출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 센터는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비해요. 그럼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하죠. 구리, 철강 같은 원자재가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또 AI를 구동할 반도체와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막대한 비용 증가는 과거의 기술 발전처럼 물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잡히지 않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에너지 비용, 건설 비용, 원자재 비용 자체가 물가의 고정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건 결국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시장이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적, 구도적 변화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런 거시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게 이 상황을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거시경제의 먹구름과 시장 내부의 미시적인 힘겨루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비트코인 ETF에는 하루에만 2억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가까운 돈이 순유입됐어요.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에는 하루에 1억 9,3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건 30일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회사는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고요. 이 정도면 가격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최소한 버텨주거나 올라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펠코넥스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요? 그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강력한 기관 매수세를 찍어 누를 정도라면 보통이 아닐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원천을 꼽을 수 있어요. 첫째,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한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1만 달러, 2만 달러에 산 초기 투자자들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가격은 정말 엄청난 수익이니 일부를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강하죠. 둘째, 채굴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입니다. 이들은 채굴 장비 운영비, 전기료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굴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시장에 팔아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치명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의 후유증이죠. 당시에 약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단 몇 시간 만에 강제 청산됐어요. 한번 그렇게 크게 데인 시장은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다시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에 베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시장의 야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죽어버린 거죠. 그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라고요? 네, 그건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온도계입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이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이건 그만큼 시장 전반에 하방 베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단기적인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비관적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기술적 분석가들이 단기 지지선으로 88,500달러 그리고 심리적 생명선으로 85,000달러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최악의 경우 과거 투자자들이 항복을 외쳤던 저점인 85,037달러까지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현재의 강력한 매도 압력과 꽁꽁 얼어붙은 시장 심리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의 꾸준한 수요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시장 내부의 구조적 매도 압력이라는 파도가 가격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가 상당히 깊게 들어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라는 명백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첫째, 시장의 눈앞의 단기 호재보다는 저 멀리 2026년에 닥칠 장기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번 금리 인하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와 AI가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록과 마이클 세일러의 강력한 매수세마저 압도해버리는 장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 채굴자 매도, 그리고 레버리지 청선의 트라우마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매도 압력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겹의 복잡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2026년을 향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을 맞이하기 전 건전한 조정을 거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일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수요는 분명히 견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겠네요. 이 단기적인 역풍과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앞으로 연준이 내놓는 다음 메시지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 변화를 주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정말 현실화되는지 실제 물가 데이터를 통해 그 추세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